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고아 14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젊은 여성 회원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그녀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희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용기가 어떻게 운명을 영원히 바꾸었는지 알아보려면 끝까지 나와 함께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우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혜원은 희망찬 미소를 지으며 울산에 도착했지만 그녀를 맞이한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어두웠다. 21세의 그녀는 자원봉사자로 일할 고아원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한 달 동안 수원에서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여행 가방에는 학용품, 옷,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삶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사업장에 발을 들이자마자 묵직한 분위기와 불신으로 가득 찬 공기가 그녀를 강타했다. 칙칙한 회색빛이 도는 고아원의 벽은 일어서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가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침묵이었다. 그녀는 웃음소리나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기대했지만 그 대신에 웅얼거리는 웅얼거림과 겁에 질린 눈빛만이 들려왔습니다. 혜원은 무표정한 얼굴의 노인인 원장을 따라가며 빠르게 건물을 둘러보았다. 그들이 전진하면서 그녀의 눈에는 그녀를 걱정하는 작은 세부 사항이 포착되었습니다. 땅에 던져진 찢어진 옷, 멍한 눈빛의 아이들, 간신히 그녀에게 인사하는 지팡이. 그녀는 곧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약속한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 중 상당수는 명백한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날씬한 몸매와 움푹 들어간 눈매는 혜원이 무시할 수 없는 버림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녀는 몇몇 직원들에게 접근을 시도했지만, 그녀의 질문은 늘 모호한 대답으로 연우가 맴돌았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 중 일부가 아이들의 복지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고급 오토바이를 타고 고아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혜원은 연기를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하고 찌는 듯한 더위도 잦아들고 있을 때, 혜원에게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고아원 뒤편의 작은 방으로 갔다. 살짝 열린 문을 열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가장 어린 아이 중 한 명이 드러났다. 그는 더럽고 얼룩진 옷을 입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겁을 주고 싶지 않아 천천히 다가갔다. 괜찮아.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5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얼굴을 들었고 목과 팔의 단순한 넘어짐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을 반향을 보였습니다. 혜원은 자신의 마음속의 분노와 공포가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녀들의 눈에 얼마나 방치되고 배고프고 두려움이 있는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 조사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혜원은 원장실로 향했다.
자물쇠는 간단했고 그녀는 약간의 재치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파일에서 그녀가 발견한 내용은 위조된 보고서, 받은 기부금과 일치하지 않는 송금, 도착하지 않은 시설 개선을 약속하는 편지 등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들이 물건을 훔치고 있었고, 직접적인 피해자는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아이들이었다. 그녀가 책을 읽으면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옷, 오토바이, 무관심 등 모든 것이 아무런 처벌 없이 작동하는 부패 네트워크를 가리켰습니다. 혜원은 사무실을 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방금 발견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며 고아원의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시스템에 맞서면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슬픈 눈빛에 대한 기억, 메아리,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창백한 피부가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그곳에 더 오랫동안 있었던 자원봉사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30대 남자 지환은 과묵하기로 소문났지만 혜원은 그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의 행동에는 그녀가 그를 신뢰하게 만드는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지환아, 둘이 단둘이 있는 순간 그녀가 그를 불렀다. 나랑 얘기 좀 해야겠어. 중요한 일이야. 마크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을 피해 고아원의 한적한 구석으로 갔다. 혜원은 그 사람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그에게 말했다. 혜원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라고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아이들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눈에서 봅니다. 기부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지환은 몇 초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혜원아, 나 여기 오래 있었어. 그리고 내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야. 당국이 개입하고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자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과 똑같다. 혜원은 무력감의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행동하느냐, 도망치느냐. 그녀는 자신이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현실이 닥쳐도 혜원은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다. 울산에 온 지 5년이 지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헬렌은 더 이상 수원에서 빛나는 학문적 미래를 꿈꾸던 젊은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자신보다 더 큰 것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시작된 일이 시스템에 잊혀진 어린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일상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비난 끝에 동현이 고아원을 폐쇄하자 많은 사람들은 혜원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거리로 내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의 폐쇄는 이전보다 더 큰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돌보았던 아이들 중 9명은 집을 잃었습니다. 혜원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비참함과 학대의 손에 맡겨질 것임을 알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 이 작은 아이들의 절박한 표정을 본 후 혜원은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자.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결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말이다. 그녀는 그가 입고 있던 옷과 약간의 개인 소지품 외에는 아이들을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임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살 수 없을 만큼 작은 그 소박한 집은 버려진 아이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9개의 작은 몸이 아슬아슬해 보이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혜원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의심과 비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국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지지로 가득했던 전화는 우려와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원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친구 지민이 혜원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라고 말했다. 혼자서 이 아이들을 모두 돌볼 수는 없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과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실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혜원은 지친 얼굴로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여러 면에서 지민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후회할 틈이 없었다. 그녀의 자녀 중 한 명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밤에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비록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동현은 지민아, 모르겠어 라며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이 몇 주가 되었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혜원의 삶은 지독한 일상이 되어갔다. 그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한 다음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옷을 입힐 방법을 찾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날은 겨우 먹고 살 만큼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혜원은 결코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부금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수입과 개인 저축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임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공복에 잠이 들 때도 있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아이들의 불확실한 미래였다. 비판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그녀가 무모하다고 뒤에서 속삭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책임을 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상점에서 그녀는 그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비난을 한 번 이상 들었습니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 여성이 혜원 씨, 이건 당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세상의 무게를 어깨로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혜원은 이를 악물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지 못하고 대답했다. 다른 누구도 그것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혜원의 말은 가게 안에서 추리됐고 그 이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돌아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물건의 값을 지불했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어려움을 혼자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이 회개하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돈이나 비판이 아니라 정서적 피로였습니다. 혜원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짊어져야 할 무게를 과소평가했고 그들 각자에게는 유기와 학대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강해지려고 노력했지만 문을 닫은 채 작은 방에 앉아 조용히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선택은 옳았을까? 그녀는 실제로 도움을 주었나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일을 연장했을 뿐인가요? 그러나 매일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서 희망과 애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때 적어도 한동안은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계속하는 이유이자 그가 고군분투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 희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아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혜원은 이 기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우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충동적이고 진심 어린 행동으로 시작된 일이 훨씬 더 큰 일이 되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처음으로 9명의 아이들을 보호했던 혜원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조직인 내일을 위한 희망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큰 기대도, 거액의 기부도 없이 오직 사회가 소외시킨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한국 자선단체로 등록된 이 단체를 통해 혜원 씨는 자신의 사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조직의 이름은 상징적인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혜원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처음부터 어려웠지만 그녀가 내딛는 각 단계는 그녀를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다. 동현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에게 지붕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랑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혜원은 세상에 잊혀진 아이들을 찾아 울산의 거리를 더욱 자주 걷기 시작했다. 구석구석이나 황량한 거리의 임시 지붕 아래에서 그녀가 보는 모든 얼굴은 그녀를 결단력과 우울함이 뒤섞인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구한 모든 아이들은 비참하게 선고받은 생명이 하나 적었습니다. 어느 날, 혜원은 도시의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을 걷다가 즉석에서 만든 불 주변에 모여있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마르고 더러운 몸은 심각한 영양실조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유독 눈길을 끄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고 이미 구원받을 희망을 모두 포기한 것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원은 겁을 주고 싶지 않아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그의 키 앞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 이름이 뭐니? 아이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문제만 안겨주는 어른들에게 익숙한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원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제 이름은 혜원입니다. 저는 당신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 동현은 고통과 혼란이 뒤섞인 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가 말하는 데는 몇 초가 걸렸지만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원빈은 혜원에게 제 이름은 원빈이에요 라며 웃었다. 이름 참 예쁘네요. 혼자예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혜원은 그 말을 단번에 이해했다. 원빈은 모든 희망을 잃은 아이들 중 하나였고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이 주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랑 같이 갈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음식 걱정이나 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원빈은 머뭇거리다가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혜원에게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내가 거기 있을게 라고 말했다. 혜원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음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다. 그러나 이틀 뒤 얼굴은 먼지로 뒤덮이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혜원의 집 문 앞에 나타난 원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 순간 혜원은 자신이 그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자녀로 맞이했고 원빈은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혜원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현 아이들을 계속했고 많은 사람들은 하루라도 더 살아남는 것 외에는 다른 희망 없이 거리를 헤매었다. 내일을 향한 희망은 이 아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혜원의 집은 점점 더 채워지고 있었고 비록 공간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14명의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5명은 어떤 지원이나 미래의 가능성도 없이 가슴 아픈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혜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조직을 관리하는 것부터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까지 매일매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피로에 휩싸인 밤이 있었고 그녀는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계속할 힘을 얻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소녀 중 한 명인 채원이 중병에 걸렸을 때 발생했습니다. 혜원은 마음이 급해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 채원은 너무 오랫동안 거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신을 약화시킨 감염과 싸울 만큼 몸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고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는 말을 들은 혜원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채원의 침대 옆에 앉아 작은 손을 잡고 너무 늦지 않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그 후 며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작은 개선 하나하나가 승리였고 재발할 때마다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채원은 살아남았다. 회복 속도는 더뎠지만 날이 갈수록 혜원은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녀에게 아이들의 삶의 취약성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얼마나 그녀에게 의존하는지를 고통스럽게 상기시켰습니다. 혜원은 계속해서 전진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가 구한 아이들에게는 그녀가 필요했고 그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희망, 호프포 터마로, 은 조직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혜원이가 희생과 사랑,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이룬 가족이었다. 혜원의 집 생활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비록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분위기는 각 아이들이 그와 함께 끌고 간 과거의 유령들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들이 입은 보이지 않는 상처, 트라우마와 고통의 결과는 때로는 공기를 감염시키는 것처럼 보였고 혜원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물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현주의 경우가 가장 어려웠다. 겨우 10살이었던 현주는 지역 갱단의 손에 어머니가 잔혹하게 죽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사라졌고 그녀는 생존이 유일한 목표인 거리에서 표류했습니다. 혜원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 어린 소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과 어른들에 대한 뚜렷한 불신을 지닌 어린아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안정감을 되찾을 방법도 모른 채 혜원의 집에 도착했다. 처음 몇 달은 진짜 전쟁터였습니다. 현주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한밤중에 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 살해된 어머니의 모습을 꿈에서 되새기곤 했습니다. 낮 동안 그녀의 행동은 특히 다른 아이들에게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구타하며 그들을 덮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마치 그녀가 언제라도 다치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혜원은 온 힘을 다해 인내심과 이해심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현주는 장벽을 점점 더 높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현주와 다른 아이 사이의 유난히 팽팽한 말다툼이 끝난 후, 혜원은 그녀를 옆으로 데려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현주,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이 여자라면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주는 분노와 동시에 고통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흘리지 않은 눈물로 가득 찬 그의 눈은 분노를 담고 빛났다.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현주는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너는 나를 도울 수 없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그 말이 그녀가 서 있는 작은 안뜰에 울려 퍼졌다. 혜원은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현주에게 자신을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주가 신뢰하고 치유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며 지지와 희망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집에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내일 밤 소녀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혜원은 악몽에 시달리는 소녀를 달래기 위해 방으로 달려갔다. 현주를 위로한 후 혜원은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서 자녀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감정적 무게를 자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상황은 위기에 이르렀다. 현주는 막내와 작은 말다툼을 한 후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장난감 중 하나를 벽에 던지고 걷잡을 수 없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흐느끼며 바닥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혜원이 다가오는 것을 본 현주는 저리 가세요. 라고 소리쳤다.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혜원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이 찢어지는 가운데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현주야, 내가 몇 번이나 가라고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그러지 않을 거야. 이 시련 속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약속할게. 현주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비명을 그쳤다. 점차 흐느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현주는 집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혜원이 자신을 안아주도록 허락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혜원에게는 큰 진전이었다. 현주는 도착한 이후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날 오후 혜원이 잠시라도 위로를 해줬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후 몇 주가 계속해서 힘들었지만
이 작은 행동이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혜원은 그것이 빠르고 간단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현주는 세상이 그녀에게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더라도 어린 시절을 되찾고 다시 안전함을 느낄 권리가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현주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그녀와 다른 아이들 사이에 그녀가 세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고 재발도 있었지만 소녀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는 작은 순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원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진전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현주가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책임감의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맞이한 아이들은 저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안고 있었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현주뿐만이 아니었다.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도 있었고 묵묵히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혜원은 자신이 그들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외로움의 순간에 의심이 그녀를 갉아먹었지만 그녀는 결코 아이들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원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현주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주로 놀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서 이 시간에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혜원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주 씨 필요한 거 있어요? 그녀는 편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처음에는 말없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동요는 영원할 것 같던 시간을 보낸 뒤 나를 혼자 두지 않아 고맙고 속삭였다. 혜원은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주에게 다가가 포옹만 했는데 이번에는 소녀가 힘들어하지 않았다. 이 순간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 속에서 작은 승리였다. 혜원은 현주의 회복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그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혜원의 인생의 아름의 등장은 감정적 도전으로 가득 찬 새로운 무대의 시작을 의미했다. 혜원이 맞이한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름은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17세 때 그녀는 감정적 부담을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름이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것은 분명했지만 집에 온 첫 몇 달 동안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녀가 주위에 쌓은 벽은 뚫을 수 없을 만큼 견고했고 그녀의 침묵은 집 안을 끊임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름이는 첫날부터 다른 어린이, 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일체 피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혼자 구석에 서서 일상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게임이나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안 아름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자신의 불행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처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혜원은 그 10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화해를 위한 모든 시도는 무관심이나 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름은 어떤 친절한 행동이라도 더 큰 고통의 서막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 항상 방어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원은 아름과 사이의 벽을 깨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아름과 함께 앉기로 결심했다. 나일라, 그녀는 식당에서 그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에게 말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 일을 혼자 겪을 필요는 없어요.
혼자 레아는 대답하지 않았고 몇 분 동안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동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혜원은 자신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레아의 회복이 더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얼굴에 통증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기현우가 말했다. 몇 달이 지나도 리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철수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이들 중 일부는 그녀의 조용하고 먼 존재가 그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혜원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어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레아는 발작을 일으켜 혜원과 일행을 충격에 빠뜨렸다. 집이 평소보다 한산했던 일요일 오후였다. 레아는 언제나처럼 방해받지 않고 정원에 있었고 근처에는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아이 중 하나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채 레아에게 달려가 놀다가 우연히 레아를 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억제된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레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세게 소리쳤고 아이를 너무 세게 밀어내자 아이는 땅에 넘어졌다. 그 비명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분노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레아를 본 혜원은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 10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체할 수 없이 흐느꼈다. 다른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어붙은 채로 있었습니다. 혜원은 갑작스런 움직임이 상황을 악화시킬까봐 천천히 리아에게 다가갔다. 레아, 저 좀 봐주세요. 혜원이 걱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레아는 계속해서 울었고 혜원은 더 가까이 다가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동현은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 끝에 레아가 얼굴에서 손을 떼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드러냈다. 더 이상은 못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더 이상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없어요.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혜원은 다급한 마음으로 레아를 다른 아이들과 멀리 떨어진 채 안으로 데려가 울고 있는 레아를 품에 안고 남겨두었습니다. 이전에는 레아가 그런 취약성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의 흐느낌 사이에 레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소에서 일하던 남자 중 한 명이 나에게 끔찍한 짓을 했어요. 내가 말하면 더 상처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혜원은 레아가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10대가 겪은 일에 대한 공포는 그녀를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혜원이 자신이 키우는 아이들에게 학대적인 상황을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레아의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달랐다. 이 어린 소녀는 혜원이 고칠 줄 모르는 방식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레아. 그녀는 그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내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귀하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레아의 회복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혜원은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알고 현지 트라우마 치료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첫 번째 세션은 어려웠습니다. 레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를 거부했지만 치료사의 지원과 혜원이 집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한 안전한 환경으로 인해 10대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레아가 오랜 침묵과 고립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듯한 날도 있었지만
혜원은 인내심을 갖고 항상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과정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결코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내아는 악몽을 자주 꾸었고 보호소에서 겪었던 학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혜원은 매회 방송이 끝날 때마다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내아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혜원은 그녀를 안아주며 내아가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어. 혜원은 내아에게 그 말이 믿기 힘든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치료사는 리어와 함께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면서 그녀가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동연히 그녀의 고통을 관리하는 방법을 도왔습니다. 비록 진전은 더뎠지만 모든 작은 승리는 축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레아는 여전히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아이들과 더 많이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레아는 더 이상 혜원을 자신을 반겨주는 여자로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혜원은 레아의 회복이 멀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첫 발을 내디뎠고 그 자체로 승리였습니다. 혜원의 나날은 자신이 맞이한 아이들을 위해 온몸을 바치는 가운데 끝이 없어 보이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정서적 피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아이들을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했지만 이 책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피로도 당연했지만 그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은 정신적 피로였다. 그녀는 과연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무너지지 않고 그를 지탱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원 씨는 울산에 있는 집의 작은 부엌에 차가운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앉아 침묵 속에 밤을 보낼 때가 많았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그녀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자기 방 서재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녀를 옥죄고 있던 억압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돕기 위해 울산에 머물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고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그녀의 친구와 가족들이 그녀를 지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지는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친구들로부터 받는 전화는 점점 더 드물어졌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했으면 그것은 그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혜원아, 내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니? 그녀의 어머니는 몇 차례의 영상통화에서 그녀에게 말한 적이 있다. 영원히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소모됩니다. 혜원은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속으로는 엄마의 말이 옳았지만 자신에게 의지하는 아이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돌보겠는가? 내가 수건을 던져버리면 누가 그들을 돌보겠는가? 죄책감은 그녀가 생각할 때마다 그녀를 집어삼키고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그녀를 가두었다. 그녀는 호프포 터마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과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자금은 항상 부족했고 혜원이가 열심히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항상 가용 자원을 초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1년 중 9개월 동안 울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복지를 돌보고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월 동안 그녀는 자선 행사를 통해 돈을 모으기 위해 수원으로 돌아갔다. 이 3개월은 안도감이자 추가 부담이었습니다. 비록 고국에 와서 혼란스러운 울산에서 마음을 조금은 비울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자선 행사를 하는 동안 다음 해에 쓸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혜원은 그녀의 작품을 존경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부자들은 대부분 기업인과 부유한 가문으로 그녀의 헌신을 축하했지만 불이 꺼지고 테이블이 비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 다시 동연히 홀로 남게 될 것임을 혜원은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이러한 행사를 마치고 혜원은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했지만 안도감은커녕 공허감이 엄습했다. 그녀는 소파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보았고 피로감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유지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 수많은 아이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신적 피로는 작은 세부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고, 때로는 아이들에 대한 인내심이 그녀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빨리 지쳤으며, 끊임없는 동현의 걱정으로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늘 강인하고 결단력이 강한 혜원은 이제 기로에 섰다. 그녀가 자신을 거의 돌볼 수 없다면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유난히 힘든 밤을 보낸 어느 날 아침, 혜원은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원에 머무는 동안 친구 중 한 명이 추천한 치료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에 대해 주저했지만 혜원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지고 있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고 느꼈습니다. 혜원은 첫 번째 세션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치료사는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렀던 모든 것을 표현하도록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혜원 씨는 실패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자신에게 의지하는 아이들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외로운 밤, 자금 조달에 대한 압박감, 자신이 선택했지만 때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이는 삶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치료사는 그녀에게 당신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은 당연하고 어느 순간 지치게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모든 일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혜원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지원을 구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션을 통해 그녀는 바쁜 삶의 한가운데서 작은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동현의 순간을 더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수원에서의 3개월은 그녀에게 힘을 되찾게 해주었지만 돌아오면 울산에서 진정한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혜원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에 직면할 준비가 좀 더 준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 피로에 맞서 싸울 도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울산 집은 그녀를 두 팔 벌려 환영했고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달려와 그녀를 맞이했고 혜원은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혜원이가 부담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내일을 위한 희망의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그 모든 짐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녀는 비록 길이 여전히 어렵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혜원 씨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삶은 일상적인 생존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교육이나 구조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거리와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집에 도착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각 아이들은 고통, 버림, 상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혜원은 그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도운 놀라운 힘도 가져왔습니다. 혜원의 집은 피난처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이곳은 생애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더 큰 것을 꿈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혜원은 그들에게 음식과 머리 위 지붕 이상의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나은 삶과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기회의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찬우는 혜원이 혼자 거리를 헤매다가 발견한 첫 번째 아이들 중 하나였다. 때는 한겨울이었고 꼬마는 티셔츠를 거의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추위가 살갗을 스쳤지만 디연우가 말한 진짜 이유는 압도적인 외로움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를 혜원이 발견했을 때 그는 고작 9살이었다. 처음에는 몇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 찬우는 거리를 떠돌며 홀로 살아남게 된다. 최대한 혜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찬우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물러남이 깊었고 혜원은 그의 신뢰를 얻기까지 길이 멀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혜원의 인내와 배려 덕분에 찬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에 가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속도를 따라가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그를 지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와 몇 시간을 함께 보내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교훈을 설명해 주었다. 찬우는 난생 처음으로 그를 믿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학교에 다닐 뿐만 아니라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올해의 상위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는 교육 체계 없이 시작한 사람으로서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혜원은 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찬우의 지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그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인내와 지원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범입니다. 하지만 혜원의 집에서 변신한 사례는 찬우뿐만이 아니었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혜원이 발견한 아이 경수 역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경수는 혜원이 매립지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11살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그의 야윈 몸은 그가 오랫동안 굶주림을 겪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희망을 모두 포기한 듯 공허하고 밝지 않았습니다. 경수의 길은 험난했다. 혜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약했다. 하지만 조금씩 혜원이 만들어준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혜원조차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경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발전시킬 놀라운 재능이었습니다. 어느 날, 뒷마당에서 다른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동안 경수는 처음에는 구경만이라도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가 공을 만지자마자 뭔가 달라졌다. 마르고 연약해 보이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수는 축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으며 공을 다루는 그의 정확성은 오랫동안 놀아온 다른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혜원은 이 재능을 즉시 알아차렸고 축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경수가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찾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몇몇 현지 코치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경수는 그의 재능이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는 청소년 팀에 합류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의 이름은 도시의 코치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고 동현과 함께 명문 축구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경수에게 있어서 이 성취는 기념비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 생활에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학원에 입학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혜원은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었다. 계속할 힘이 없어 집에 돌아온 아이가 어떻게 싸울 이유를 찾았는지 보는 것 자체가 보상이었다. 경수와 찬우의 경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혜원네 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고 다른 일부는 과학이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불운한 미래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혜원 씨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창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혜원은 비록 의심과 지친 순간이 있었지만 자신의 사명을 확고하게 유지해왔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발전을 볼 때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은 힘들었고, 밤은 길었고, 도전은 계속되었지만, 모든 미소와 자녀들의 작은 성공은 그에게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혜원에게 그녀의 성공은 단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사랑과 인내, 지원이 있다면 어떤 어린이라도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14명의 생명을 구했고, 그 모두는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도전이 멈추지 않았지만 혜원은 자신이 이룬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아이 동현의 사건이었다. 동현은 2살 때 부모를 잃었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버림과 폭력, 비참함의 끝없는 순환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길거리에서 보냈고 세상에 혼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흡수한 갱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방치와 학대가 일상적인 고아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혜원이 그를 처음 만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다. 혜원이 동현을 만났을 때 겨우 말을 잇는 그의 눈빛은 너무 어린 나이에 인생의 최악의 모습을 이미 본 사람처럼 어둡고 공허했다. 14살이 되었을 때 동현은 이미 많은 어른들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에게 믿을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소심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현은 가족의 규칙이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범을 따르는 것을 꺼려했고 혜원은 여러 번 그녀의 반항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는 밤에 집에서 탈출했다가 몇 시간 후에 돌아와 집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딱딱한 외관 너머에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을 이유만 필요한 망가진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현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혜원은 그 소년이 겉으로는 무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를 자멸로 몰아넣는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혜원이 동현을 지역 복싱 체육관에 등록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격렬한 갈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와 좌절감을 긍정적인 무언가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싱은 동현에게 있어 수년 동안 쌓인 분노를 풀어주는 탈출구가 됐다. 놀랍게도 동현은 복싱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자신이 겪은 시련을 넘어 자신의 기술과 삶의 동현의 의미를 빠르게 발전시켰다. 그는 힘과 민첩성으로 구별되는 체육관 최고의 젊은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싱은 그에게 신체적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 즉 규율과 목적의식을 부여했습니다. 그가 링에 던진 모든 타격은 고통을 뒤에 남기고 그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그를 강화시키는 무언가로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동현이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집에서 더욱 공손하게 행동하고 규칙을 따르며 다른 아이들과 더 많이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싱은 동현에게 인생의 새로운 면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혜원의 집에서 그는 음악에 대한 사랑도 발견했다. 혜원은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 집에 음악을 틀곤 했는데 어느 날 오후, 동현은 뜻밖에도 혜원이 발견한 낡은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조율되지 않은 코드로 시작된 것이 점차 진정한 열정이 되었습니다. 동현은 자신의 방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연습을 했고, 곧 자작곡을 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음악적 재능은 그의 음악이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기 시작할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투쟁, 고통,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이 노래의 가사는 비슷한 경험을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음악은 동현의 목소리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예술을 통해 치유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혜원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동현이 해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혜원의 보살핌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은 사람은 동현뿐만이 아니었다. 집에 찾아온 또 다른 아이 윤서도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 7년 전, 수줍음 많고 자신감도 없는 소심한 아이였던 그를 혜원은 반갑게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는 엄청나게 밝아졌다. 그의 학업 성적은 놀라웠고 그의 헌신으로 인해 그는 미국 최고의 사립학교 중 하나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윤서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다. 이는 혜원이 윤서를 처음 만났을 때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이다. 연우의 스토리도 인상적이다. 19세의 그녀는 대학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연우는 항상 사회 변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열정으로 인해 국제 NGO에서 자원봉사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혜원과 함께 살면서 배운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었고, 헌신과 리더십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혜원은 연우가 자신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한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편, 혜원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또 다른 청년 진석은 관광업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았다. 수년간의 개인적인 연구 끝에 진석은 국립공원 관광 가이드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에 대한 그의 사랑과 사람들과의 연결 능력은 그를 이 직업의 이상적인 후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진로는 집안의 다른 젊은이들과 달랐지만 혜원은 진석에게서 자신과 동연히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뛰어넘고자 하는 동일한 열망을 보았다. 혜원에게 있어 이 모든 성공은 개인의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변화하고 대처하며 더 나은 삶을 건설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동연부터 연우까지 모든 성공 스토리는 혜원이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계속 싸우기로 결심한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다. 혜원은 자신의 길이 멀고 험난할 것임을 늘 알고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짊어진 수많은 책임에 지쳐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 부담의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때때로 집의 정막이 그녀를 에워쌀 때 그녀는 다른 삶, 즉 친자식을 가질 수도 있는 좀 더 전통적인 가족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운명이 그녀를 다른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녀를 많은 아이들의 어머니로 만들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와 피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그녀가 어깨에 짊어진 책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30살의 혜원은 또래와는 다르다. 그녀가 선택한 삶은 그녀를 전통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희생이 가득한 존재로 내몰았다. 그러나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구한 모든 어린이, 그녀가 변화시킨 모든 삶은 잔인한 시스템, 주저없이 버릴 시스템에 저항한 승리입니다. 아침은 비록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혜원을 움직이게 하는 아침이다. 그녀는 아이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그녀는 똑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빵을 자르고 차를 마실 물을 끓이면서 그녀는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한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부르는 이 아이들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을 피웠고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각각의 성공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녀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 당시 그녀의 우선순위는 각 자녀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가장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는 것부터 교장 및 교사와의 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발전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혜원에게 있어 교육은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끊임없는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걱정하는 것은 정규 교육만이 아니다. 혜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감정적인 상처가 다시 표면화되는 날이 있고 혜원은 그 이상의 존재가 된다. 어머니는 위로하고 귀를 기울이고 삶이 각자에게 남긴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그녀는 언젠가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그 동안에도 그녀는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랑을 계속 제공하며 이 사랑이 그들의 회복을 위한 다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온갖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혜원은 사랑의 힘을 깊이 믿고 있다. 그녀는 비록 세상이 그녀의 아이들에게 잔인할지라도 사랑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이것이 어떻게 매일매일 조금씩 실현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찬우, 경수, 연우, 진석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들 각자는 앞으로 나아갈 이유와 길을 찾았고 혜원은 이 여정의 근본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혜원 동현이 거실에 혼자 있을 때, 집이 조용하고 아이들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이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밤이 있다. 수많은 생명에 대한 책임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고, 때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항상 동현에게 계속할 힘을 줍니다. 이러한 힘의 일부는 아이들이 그에게 보여준 사랑에서 나옵니다. 비록 일이 늘 쉽지만은 않지만 혼란과 갈등이 그녀를 압도하는 날도 있지만 아이들에게서 받은 애정은 그녀를 계속해서 싸우게 만든다. 그들 중 누군가가 그녀에게 키스할 때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그가 그녀에게 감사할 때마다, 혜원은 모든 어려움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게다가 혜원은 자신이 작업하는 맥락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단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자녀를 근본적으로 실망시킨 시스템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 명을 구하는 데 성공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기대에 어긋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잊어버린 듯한 세상을 상대로 작지만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인식은 그녀를 강하게 유지하고 그녀가 더 이상 힘이 없어 보일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혜원은 이에 주눅들지 않는다. 그녀의 삶은 이미 그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삶을 꿈꾸기도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바꿔야 할 삶도 많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녀의 우선순위는 그녀가 사랑과 희생으로 세운 가족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원 씨는 이 길을 시작했을 때 자신과 했던 약속,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 각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믿습니다. 결국 세상이 잔인하더라도 사랑은 언제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계속 믿는 한, 그녀는 어떤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나는 정말로 당신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똑같이 매혹적인 또 다른 이야기가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